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죠. 그동안 대회도 참여하고 교육도 듣고 여러가지 하느라 유럽 프리시즌은 깊게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커뮤니티 쉴드 경기를 보고 꽤 재미있어서 분석하려고 합니다. 경기는 공식적으로 무승부가 된 경기지만 결과적으로 아스날이 승부차기에서 이겼죠. 무엇보다 맨시티가 이기고 지고로 떠나 맨시티가 미드 지역까지 접근하고 파이널 서드까지 이어나가는데 꽤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포워드인 홀란드의 영향력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전반전 홀란드 터치맵 보면 10번 터치했지만 모두 박스 밖에서 이루어졌고 오히려 내려와서 홀란드가 도와준 점도 터치맵을 통해 잠깐 추측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진행하는 분석에서는 맨시티의 빌드업 형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왜 파이널 서드와 파이널 서드를 넘어 박스까지 진입하기 어려웠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맨시티는 이번 경기에서도 평소처럼 4-2-3-1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최후방에서 빌드업 할 때는 포백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후방 빌드업에서 볼 수 있었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키퍼인 오르테가가 센터백 사이에 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팀들은 상대가 압박 라인을 낮추지 않는 이상 이 지역에서 키퍼가 볼을 소유하거나 소유하기 위해 나오는 걸 꺼려하는데요. 맨시티는 디펜시브 지역에서 키퍼와 센터백이 같이 위치해 후방에서 백스리를 구축했습니다. 이전 시즌에는 존 스톤스가 앞으로 이동해서 로드리와 투볼란치를 구축하는 상황에 미드필더도 한 칸 더 올라가는 형태를 그렸는데요. 이번 시즌은 좀 다르게 구성했습니다. 선발로 나왔던 코바치치가 그대로 로드리와 투볼란치를 이루고 앞선에는 윙어와 홀란드, 알바레스가 포함된 4명의 선수가 위치했는데요. 홀란드와 알바레스는 횡으로 투톱처럼 위치하는 게 아니라 홀란이 포워드로서 최전방에 위치하고 알바레스가 세컨드 자리를 지키는 위치를 가져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스날의 압박 대응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스날은 시티의 후방 빌드업을 제어하기 위해 4-2-3-1 형태를 구축했습니다. 최전방에 하베르츠가 제로톱 역할을 수행하고 웨데고르와 두 윙어가 이렇게 위치하죠. 이 형태에서 라이스와 파티는 투볼란치로 위치하고요. 그런데 아스날은 시티의 투볼란치를 라이스가 전진해서 웨데고르와 같이 상대 투볼란치를 견제하도록 했습니다. 최전방에 있는 하베르츠는 주로 왼쪽에서 채널링을 시작하기 때문에 아스날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패스가 들어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포지셔닝인데요. 하베르츠가 채널링해서 오라가 디아스에게 볼이 들어오도록 만들면 웨데고르가 대각선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수비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서 하베르츠는 완전히 몰아가는 게 아니라 키퍼 기준으로 왼쪽 선택지로 유도하게끔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웨데고르가 코바치치에게 붙어있다가 센터백이 미드필더에게 줄 수 있는 이 패스 루트를 차단하면서 나가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웨데고르가 또 나가면 로드리를 견제하던 라이스는 혹시 모르게 허용될 상황을 대비해 코바치치에게 붙어주고 하베르츠도 언제든지 로드리와 키퍼에게 갈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위치를 애매하게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런 상황이 되면 두 윙어가 상대 사이드백들을 견제하기 위해 넓게 나가 있을 텐데 반대편 윙어는 좁히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시티의 미드필더들은 볼이 들어오면 오래 갖고 있기보다 볼을 좌우에 넓게 위치하는 센터백들한테 뿌려야 더 효과적이었는데요. 등 뒤로 타이트하게 오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돌면 뺏기는 상황이 쉽게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바치치와 로드리는 지속적으로 볼을 좌우로 뿌려주면서 센터백들이 앞으로 나가기 좋은 공간들을 만들어야 했는데요. 센터백들이 전환되어 오는 볼을 결국 앞으로 끌고 나오면서 맨시티는 미드라인까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후방에서 풀어 나오는 과정에서 사이드백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지만 사이드백이 내려오고 상대 윙어들을 끌어올 때 바로 옆으로 내주거나 바깥쪽 윙어에게 줄 수 있어야 했는데요. 워커와 아칸지는 볼을 앞으로 잡는 순간 바로 압박이 타이트하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선택지를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이제 경기의 상황으로 볼까요? 시티 후방 빌더 상황을 보면 골키퍼인 오르테가가 가운데 껴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키퍼가 가운데 껴주다 보니 로드리가 내려오거나 워커나 아칸지가 굳이 끼지 않고 두 사이드백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후 오르테가가 자기 기준으로 왼쪽으로 볼을 돌리면 아스날이 유인한 대로 가게 되는데 센터백 입장에서는 어디로 주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시티가 이런 상황에서 미드 지역까지 갈 수 있었던 방법은 결국 마르티넬리가 내려와 있고 안으로 좁혀있기 때문에 두 센터백이 전환하는 짧은 패스를 통해 아스날 라인이 내려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었죠.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사이드입니다. 일단 알바레스의 전반전 터치맵을 보면 먼저 2선에서 터치한 흔적이 4번 뿐이죠. 사실 이 경기에서 맨시티가 전방에 5명의 선수를 만드는 방식이 이전 시즌과 달라졌습니다. 볼이 미드 지역까지 올라와서 전개하면 아칸지와 워커는 백스리처럼 붙어있다가도 윙어는 안으로 들어오고 사이드백은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윙어, 알바레스, 홀란드, 좁힌 윙어와 사이드백 이런 식으로 구성될 수 있었죠. 알바레스가 2선에서 위치한다면 수비 라인에서 볼을 소유할 때 사이 공간에 더 있으려고 위치를 잡고 볼이 측면까지 들어왔다면 사이드로 빠진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했는데요. 전반전 터치맵을 다시 봐도 사이드를 빠져서 활용된 점은 미미했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실제 경기 상황으로 볼까요? 좌측 사이드에서 그릴리시가 볼을 잡으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그릴리시가 바로 앞에 코바치치가 위치하지만 코바치치는 볼을 미드라인 지역에서 소유하고 직접 운반해서 2선으로 진입하지 않는 이상 3-2 투볼란체 형태를 고수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사이드에서 전개할 때 결국 사이드백을 오버래핑해서 2명에서 풀어야 했는데요. 그럼 사이드백이 올라오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상황은 그릴리쉬가 사이드에서 볼을 잡고 다시 백패스하는 순간입니다. 이전 상황을 다시 보면 벤 화이트와 사카가 더블로 윙어를 견제하는 상황에서 2개의 각을 견제하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드리블로 뚫고 안으로 들어오는 선수는 흔치 않습니다. 때문에 사이 공간을 잘라 들어가면서 공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만약 여기서 아칸지가 오버래핑하고 그릴리쉬가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생각해도요, 아칸지가 오른발을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패스가 차단될 가능성도 높은 거죠. 때문에 그릴리쉬를 안쪽으로 들어와 위치를 잡게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엔 우측 상황으로 볼까요? 실바가 윙어로 넓게 위치하는 상황에서도 워커는 사이드백이기 때문에 높게 올라와서 오버래핑 혹은 언더래핑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워커는 결국 실바의 뒤로 받쳐주면서 실바는 다시 더블팀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 처합니다. 때문에 드리블로 뚫어서 들어가거나 더블팀을 윙어가 끌어오면서 사이드백이 프리하게 만드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꽤 밋밋한 패턴이죠. 또 사이 공간을 알바레스가 이렇게 침투해도 박스 안에는 그릴리쉬 혹은 홀란드만 남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도 부족한데요. 여기에 더해 윙어가 볼을 소유한 상황에서 박스 안에 있는 선수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파이널 서드에서 박스까지 접근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시티가 선수 교체 전까지 박스 안 터치가 13번에 박스 안 슈팅은 한 번밖에 없었죠. 일단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 같이 했던 선수들의 이탈도 있었지만 변주를 준 전술이 공격 전개하는 측면이나 주요 공간에서의 공간 점유는 동선 정리가 덜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커뮤니티 실드 경기에서 홀란드의 영향력이 떨어졌듯 이번 경기도 자연스럽게 홀란드에게 가는 루트가 꽤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죠.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경기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